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9편 대결 태세를 정비한 북쪽 궁예와 남쪽 견원. 서기 892년 양길 휴하로 들어간 궁예는 양길이 군사를 나누어 주자 치악산 성남사에 머물면서 주천, 나성, 우로, 어진 등의 고을을 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 서기 894년에 명주로 들어간 궁예는 무리 3,500명을 모집하여 14개 대오로 편성하였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직접 진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할 것이니 장졸들은 나를 따르라! 궁예는 김대검, 모흔, 장귀평, 장일 등을 사상으로 삼고 전장에 나아가서 저족, 생천, 부약, 금성, 철원 등 여러 성을 쳐부수니 그 명성과 위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궁예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그를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이어서 패서 지역에 있던 적들이 궁예에게로 와서 줄줄이 항복하였다. 앞에서 궁예가 양길의 휴하로 들어온 이래 계속되는 정복전쟁에서 연승을 거두며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간추려 소개했는데요. 이 시기에 궁예가 점거한 지역들을 요즘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강원도의 평창, 영월, 강릉, 인제, 김화, 철원,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에 이르는 권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강 유역을 석권하고 임진강 상류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맨손으로 출발한 데다 애꾸눈이라는 신체적 결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궁예가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에 그처럼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열전편 궁예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궁예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사졸들과 더불어서 고락을 함께하였으며 베풀고 벌주고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처리하여 사사로움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궁예가 세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자신이 소외된 천민들과 고락을 함께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란 얘긴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후고구려의 왕이 된 뒤에는 전제적 제왕으로서 철권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열전편 궁예전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궁예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내심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라를 창건하고 스스로 임금이라 일컬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내외 관직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을 궁예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삼국유사 왕력편 후고구려의 항목을 보면 이때 궁예가 철원성에 도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철원에 도읍하였다는 표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기대 이재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도읍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국가의 그 수도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읍,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읍, 마을들의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그 도읍으로 어떤 하나의 그 본거지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미 그 이제 후백제는 자기가 어떤 국가로서의 외모를 먼저 갖췄다라고 한다면, 궁예는 이때 스스로 그러할 역량은 있었지만 아직 국가로서의 건국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보다 더 규합하는 데 애를 썼던 것 같고, 그 본거지를 철원에 삼았던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삼국유사에는 후고구려편의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아직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라는 국호를 내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의 본거지를 철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외 관직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가 궁예가 내외 관직을 처음 설정한 것은 아니고, 이미 궁예가 명주에서 자기의 세력이 3,5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군대를 14개의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부대가 250명씩인데 이때 이미 궁예는 자기의 이 군사 조직을 일정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보면 이때 철원에 들어왔을 때 내외관직을 설정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군대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조직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외 관직 설정 기사 역시 국왕이 한 국가의 행정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장군, 이제 우리도 관직 체계를 정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직 체계라니. 지난번 명주에서 우리 군사 조직을 14개 대호로 편성하고 김대검, 모훈, 장기평, 장일 등을 사상으로 임명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것은 군사 조직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제 장군께서는 단순히 군대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 남쪽 무주 일원에서는 신라 비장이었던 견훤이 완산에 도읍을 하고서 공공연히 백제왕을 칭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니, 이 장군께서도 깃발에 나라 이름을 새겨 지켜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또한 임금 소리를 조금 일찍 듣는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두를 것 없느니라. 하오나 장군, 알겠느니라. 이제는 살림살이 규모도 비대해졌으니 군사조직 체계만으로는 모자랄 것이야. 좋다. 군사지휘 체계 이외에 어떤 관직이 더 필요한지 의논해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예, 장군. 이미 군사 조직을 편성했던 것에 더해서 행정 업무를 관장할 몇몇 관직을 설정하여 적임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남대 정청주 교수 역시 이 시기에 궁예 세력이 철원에 도읍하였다는 기사를 나라를 세운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얘기합니다. 명주에서 지금 장군으로 추대받아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호족 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세력을 끌고 지금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철원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될 만하다고 여겨서 비로소 이제 내관직을 설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국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어떤 독자적인 정권 수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궁예가 처음에 야심을 품고 죽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기원회가 갔던 때가 서기 891년이었고 기원이 무리하게 대하자 뛰쳐나와서 지금의 강원도 원주에 해당하는 북원으로 양기를 찾아갔던 때가 이듬해인 892년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궁예가 양길에게로 가서 의탁하니 양길이 그를 좋게 대우하여 일을 맡겼으며 군사를 나누어주면서 동쪽으로 신라의 영토를 침략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궁예의 정복 활동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양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궁예는 양길 휘하에 있는 셈이 될까요? 정청주 교수 얘기입니다. 양길은 명령으로 그쪽 점령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정작 명주에서 궁예가 장군으로 추대받고 그러면서 독자 세력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길과의 어떤 연결은 일단 좀 끊어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군이라는 칭호는 이 당시 이제 호족들을 흔히 이제 성주다, 장군이다 하는데 이렇게 장군을 칭했다는 것은 독자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길의 효안에서 벗어났죠. 892년에 궁예가 양길에게 찾아갔을 때 양길의 호칭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894년에 궁예는 사람들로부터 장군으로 추대됩니다. 양길의 부하로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궁예가 명주, 즉 지금의 강릉 지역에서 군사 3,500명을 14개 대호로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양길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자 세력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길이 지금의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포진하고 있었는데 궁예는 그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강원도 북쪽에서 차근차근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예의 세력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재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궁예가 처음 양길로부터 기병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향한 곳이 아마 이 부석사, 그리고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저는 아마도 울진 지역까지 이렇게 궁예 세력이 진군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궁예 세력이 명주에 가서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명주에서 궁예 세력이 약 군대만 3,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궁예는 그쪽에서 서쪽으로는 그 진군을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지원해주는 양길의 세력이 원주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북상을 해서 지금의 인제, 양구, 또 그리고 화천, 또 철원, 이러한 지역들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머지않아 두 세력이 맞부딪히게 되겠죠. 자, 이제 궁예가 지금의 개성에 해당하는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송악의 대호죽이었던 왕건 가문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는 대목을 소개했었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흔히 궁예 세력과 왕건 가문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청주 교수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 전에 이 폐서 지역, 그러니까 지금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폐서 지역의 호족들이 아주 다수가 말하자면은 궁예한테 귀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서 지역 호족들이 궁예한테 귀부하는 흐름을 타고 이제 왕건 가문도 1년 후에 궁예한테 귀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왕건 가문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왕건 가문만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 이전에 이 폐서 지역의 호족들 다수가 궁예한테 귀부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고려 초에 유명한 정치 세력인 그 박수경으로 대표되는 이제 평산 박씨 가문이랄지 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당시 황해도 지역에 있던 호족 세력들이 잇따라 궁예에게 항복해오는 흐름 속에서 왕건 가문도 함께 항복해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활발한 해상 활동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더불어 자체적인 군사력도 상당했을 텐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궁예에게 항복을 해버렸을까요? 또한 폐서 지역 호족들은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활동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궁예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궁예의 군사들이 철원성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이곳 폐서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뭔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대책이 달리 있겠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주천, 명주, 철원 등의 성주가 제대로 저항을 해보지도 못하고 궁예 군사에게 손을 들어버렸다는 소문인데 우리가 승산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싸우기도 전에 그처럼 겁을 먹고 꼬리 낼 생각만 하고 있더니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바다를 주름잡아온 기계와 폐기는 모두 어디 갔단 말이오? 자자자, 흥분할 것 없어요. 만일에 궁예가 바다로 함선을 몰고 쳐들어온다면야 우리가 얼마든지 맞서서 무찌르겠지만 궁예의 군대는 못해서 이력을 쌓아온 군대입니다. 게다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초적의 무리로 활동했던 빈민들이 쌍수를 들고 궁예를 따르고 있다 하는데 그들과 싸워서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 폐서 호족들의 손실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오.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의 터전을 유지할 방편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복 집단이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지. 싸우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우리가
서해 바다를 왕래하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해상 활동의 기반은 궁예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궁예에게 협조하는 조건으로 우리 패서호적들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요. 맞습니다. 그게 상생의 길이에요. 궁예 군사력은 주로 지상군, 그러니까 육군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왕건가와 그 패서 지역 사람들의 세력은 주로 해상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육상에서의 전투에 있어서 힘이 뒤질 것을 알고, 그리고 당시에 궁예 세력을 주로 이루었던 것이 하층민 세력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난 불길 이런 것들을 잡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에 자기들의 어떤 보존, 그것이 아마 패서호족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이고, 궁예는 또한 자기의 목적인 서진을 통해서, 그리고 서해를 통한 어떤 중국과의 교류를 할지, 그리고 또 한강의 상류에 포진하고 있는 양길과의 어떤 일전을 생각을 한다면, 궁예로서도 해상활동의 전진기지로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말하자면 스스로의 활동 기반을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패서호족들의 바람과 세력 팽창을 위해서는 서해 바다를 낀 그 요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궁예의 기대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거라. 여기 이 조그만 지역에서 출발했던 우리가 명주 관내의 이 넓은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이번에 패서 지역 세력가들이 귀부해오는 바람에 폐강진이 있던 이 지역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경하드립니다, 장군. 새로 얻은 이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이제는 내가 꿈꾸던 새로운 미륵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른바 패서 지방을 새로이 확보함으로써 궁예의 세력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재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 전까지 궁예 세력이 주로 동부 지역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서부와 동부가 이어진, 즉 동해안과 서해안이 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왕건과의 지원으로 중국과의 그 해상로 직접 통교가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건과가 확보하고 있었던 뛰어난 그 해상력으로 이 바로 궁예의 수군력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원주의 양길과 전투에서도 결국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그 수로를 이용을 해서 군수 물자 같은 것을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왕건과의 해상력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궁예 세력과 패서 호족들 사이에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궁예는 새로 귀부해온 패서 지역의 호족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령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이 나서서 장군께서 장차 옛 조선 숙신 변안의 지역에서 임금 노릇을 하려면 먼저 송악의 성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맏아들 왕건을 성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좋소. 당장에 바로 참성의 축성 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공사의 책임자로 왕건을 임명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공의 요청대로 왕건을 성주로 삼을 것이요. 궁예가 이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패서 호족들과 궁예가 의기투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참성이란 어디에 쌓은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고전연구실에서 펴낸 고려사 역주본에는 바로 참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의 명칭으로서 그 위치는 후세의 개성 귀인문이 있던 곳이다. 귀인문은 일명 보리참문이라고도 한다. 이때 개성의 바로 참성 축성 책임자와 그 성의 성주로 임명된 용건의 아들은 나이가 갓 20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궁예는 훗날 자신을 축출하고 제왕의 자리를 차지할 젊은이를 그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궁예가 철원을 떠나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신라 효궁왕 7월에 궁예가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에 30여 성을 치고 드디어는 송악군의 도읍을 정하였다. 고려사 세가편의 기록에는 궁예는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 왕건을 만났는데 그는 왕건에게 정기대감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아직 왕을 자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도읍지가 지금의 수도에 버금가는 주요 세력 거점이었을 텐데 송악 청도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궁예는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머지않아 양길 세력과 일전을 벌이게 될 상황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서 지역 호족과 왕건 가문의 이런 군사력, 이런 경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한강 유역, 그러니까 그 당시 한산주죠, 경기도 한산주 지역, 뭐 남한강 지역 이런 데를 확고하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국원성을 비롯한 30여 성의 근거를 틀고 있는 양기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폐서 지역, 왕건 가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한사주 지역을 장악하고. 정청주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장군, 도읍을 옮기다니요. 이곳 천안은 장군께서 단기 필마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큰 나라를 잇게 만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기름진 평야지대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악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비록 철원에 기름진 농토가 있다 하나 한산주 일대 드넓은 곡창지대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새로 귀부한 폐서의 호족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예 송악의 도읍을 두고 지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장군, 비록 폐서의 호족들이 장군께 귀부하였다고는 하나 송악은 그들의 본거지이지 장군의 영고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섣부르게 도읍을 옮겼다가 그들 호족 세력에게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으실까 염려되옵니다. 염려할 것 없다. 무엇보다 장차 힘을 키워서 사만을 통합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면 해상 진출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장차 송악이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송악으로 도읍을 옮길 것이니 준비를 서둘도록 하라. 송악은 내륙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해안과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또 임진강과 해서 굉장히 수운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당시의 교통로라고 하는 것은 육로보다도 수로, 수운을 이용한 이 수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육지에서만 자기의 세력을 형성했던 궁예로서는 이러한 그 수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야망, 이른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야망을 달성해 가는데 커다란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재범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았는데요. 아마도 왕건의 아버지였던 용건이 송악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온 호족으로서 도읍을 송악으로 유치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려사의 서두에 기술해 놓은 고려 왕실 세계편을 보면 왕건의 아버지인 세조, 즉 용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으며 도량이 넓어서 장차 사만을 통일하려는 꿈을 가졌었다. 용건 자신이 품었던 사만 통합의 야망은 그가 궁예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감으로써 일단 포기해야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인 왕건을 통해서 그 꿈을 대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송악으로 천도하게 됨으로써 궁예와 용건과 용건의 아들 왕건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는 얘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세 개의 야심이 한 꼭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서기 899년 7월 후삼국 성립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바탕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궁예와 양길 세력이
드디어 창칼을 겨누고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전쟁이 터지기 전인 서기 898년 11월, 궁예는 그동안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팔관회를 개최합니다. 팔관회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불교 의식인데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위령제 성격을 띤 행사로 보면 되겠죠. 평소에 사졸들과 동고동락할 만큼 부하들을 아꼈던 궁예는 팔관회를 통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전투에 대한 결전 의지를 다졌겠죠. 드디어 궁예와 양길이 실력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양쪽이 맞부딪힌 전쟁을 벌이게 된 과정은 사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자를 거두어서 휘하에 군사까지 쥐어주었더니 감히 나를 배신하더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주들은 들으라. 우리는 배영무도한 궁예와 그 추종자들 섬멸할 것이다. 진군하라! 국원의 적수 양길은 궁예가 자신을 배신하였음을 미워하여 국원성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함께 궁예를 공격할 것으로 모의하고 군사를 비내성 아래에 진군시켰다. 그러나 양길의 군대는 궁예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달아났다. 이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공왕조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열전편 궁예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북어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국어는 충청도 충주 일원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양길은 아직 북원에 있으면서 국원성 등 30여 성을 차지하고 있었다. 궁예 그 자가 내 밑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받아간 군사를 이끌고 땅을 얻었다면 의당 획득한 땅과 인마를 내게 바치고 명령에 따라 하거늘 스스로 장군을 칭하면서 새로 얻은 드넓은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 내 결코 그 자를 이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양길은 궁예의 땅이 넓고 백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여 그가 거느리고 있던 30여 성의 강한 군사를 동원하여 궁예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양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 양길이 이 궁예를 치기 위해 출병이라도 하였단 말이냐? 지금 자신의 휘하에 있는 32개 성의 성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습격할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양길이 드디어 군사를 동원해서 이 궁예에게 창칼을 겨누려고 음모를 하고 있단 말이지. 나도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군사들에게 명하여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 방어 태세를 갖추다니 당치 않은 소리다. 예? 그리하면 저들이 출병 준비를 갖추기 전에 군사를 몰고 습격하여 기선을 제압해버릴 것이다.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양길이 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궁예가 몰래 알아내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크게 물리쳤다. 양쪽 사료가 모두 궁예가 이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겠으나 신라본기에는 궁예의 배신에 화가 난 양길이 선제 공격을 했다가 비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이고 열전편 궁예전에서는 양길이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궁예가 사전에 입수해서 궁예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겼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양길은 세력은 국원성, 그러니까 지금의 충주, 그리고 북원성, 지금의 원주, 그러니까 신라의 5소경 중에 소경의 2개를 장악한 굉장한 대세력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궁예는 이미 이 송악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폐서호족, 그리고 이미 이제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금의 강원도와 경기도의 북부 지역 호족들을 전부 규합한 신흥 세력으로서
이 두 세력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 일대를 장악한 거대한 양길, 그리고 한강 하구 지역에 일어난 신흥 궁예. 그렇다면 양대 세력의 군사들이 맞붙어서 전투를 벌인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비내성은 어디일까요? 고려 제8대 임금인 효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신하던 중 경기도 광주를 지나 경기도 안성의 양성면 부근인 비내역에 유숙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비내성을 지금의 경기도 안성 부근에 있었던 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대 이재범 교수는 앞에서 소개했던 열전편 궁예전의 내용과 신라번기의 내용이 같은 전쟁을 차이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이 두 번 일어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양길이 성공인가 아니면 궁예가 성공인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 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기록에 보면 양길이 자기의 부하였던 궁예가 자기를 역모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궁예가 미리 그것을 알고 거꾸로 기습을 해서 양길이 1차전에 패배를 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양길이에게는 30여성의 세력이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2차전을 해서 섬멸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료 중에서 하나는 양길이 궁예를 먼저 공격했다가 패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양길의 진영으로부터 첩보를 미리 빼는 궁예 측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 사료가 맞느냐를 따질 필요 없이 첫 번째는 양길이 선제 공격한 것을 궁예가 무찔렀고, 두 번째는 궁예가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여 양길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재범 교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쟁 이후로 양길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예가 양길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마저도 모두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궁예가 양길을 꺾음으로 해서 궁예는 이제 실질적으로 남한강 그 일대까지를 장악하는 한반도의 북쪽으로는 지금의 휴전선을 그 북한선으로 하고 남쪽으로는 남한강계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심부가 되는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양길과의 비례성 전투 이후에 궁예가 뭐 왕건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궁예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뭐 원주, 충주, 그리고 괴산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의 경상북도와의 접경 지역까지 계속해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는 지금의 그러니까 당성, 그러니까 남양만 쪽이 되겠죠. 그 일대까지도 순식간에 그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후백제의 견훤만이 궁예 세력과 대적할 유일한 세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양길을 패퇴시킨 궁예는 거침없이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서기 900년 10월, 그동안 궁예에게 적대적이었던 국원, 청주, 계산의 우두머리들인 청길과 신원 등이 궁예에게 성을 바치겠다며 줄줄이 항복을 해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건은 들어라. 군사를 내어줄 터이니 아직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은 남쪽의 주 군현들을 격파하고 돌아오라. 무엇하는가? 지체 말고 출동하라. 궁예가 왕건에게 명령하여 광주, 충주, 청주 등 3개 주와 당성, 괴양 등을 정벌하여 이를 모두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궁예는 왕건에게 아찬 벼슬을 주었다. 이때가 서기 900년인데 왕건이 877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궁예의 경우 양길과 싸워 이긴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지휘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친정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모든 전투를 왕건 등에게 명령을 내려서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때 이후로
궁예 세력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공을 왕건이 세운 것으로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궁예는 양길과의 전투 이후로는 친정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왕건이 승자였기 때문에 이제 왕건 위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도 이제 왕건 관련 사례가 많죠. 이제 이 당시 견훤을 비교할 때 견훤이 많은 친정을 나가거든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렇기 때문에 궁예도 친정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료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스타일상 그 궁예는 견훤은 무사 출신이니까 직접 많이 출동을 했겠지만 궁예는 더 지금 전제군주 그런 모양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좀 직접 친정을 안 나가고 이런 장수들한테 많이 맡겼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모든 군사 활동을 왕건 등 휘하 장수들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이제부터 전제군주로서 궁궐에 앉아 명령하고 지휘하는 방식으로 통치 형태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역사 기록자들이 왕건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복 활동에 대한 공을 왕건이 세운 것으로 기술했을 수도 있다. 정청주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재범 교수의 견해도 엇비슷하지만 이 시기부터 궁예의 제왕적 지위가 굳어진 만큼 실제 군사를 몰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궁예가 일선 장군으로서 몸소 솔선수범하는 장수의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 왕건이 이제 들어와서 보다 세력이 커지고 그리고 자기의 영토가 넓어짐으로 해서 아마 궁예의 제왕적 위치, 다시 말하면 직접 일선에서 몸소 뛰는 장군으로서의 선봉장으로서의 위치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이나 이러한 어떤 그 위엄 이런 것을 갖춘 위치로서의 궁예의 존재가 조금은 상정돼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궁예는 이제 명주, 철원의 강원도 일대와 송악, 평산 등의 황해도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북원, 중원, 계양, 청주 등의 충청도 일대 그리고 광주, 남양 등 경기 남부의 한강 하류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후백제의 견훤과 대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의 후백제의 견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들은 지금 중국의 형세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듣기로는 3년 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대륙 전체가 혼란에 휩싸여 있다 하옵니다, 폐하. 각지의 명망가들이 이미 멸망했던 당나라와 양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을 재건해서 서로 중국의 중앙왕조를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줄로 아옵니다. 과인은 중국에 사신을 보낼 것이다. 명실공히 백제를 다시 세우고 사만 통일을 도모하려는 마당에 대륙 왕조와 친교를 맺어서 책봉의 예를 가짐으로써 나라의 기틀이 든든함을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기 중국의 정세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서기 907년에 당나라가 망하자 중국 대륙의 북부에서는 후량, 후당, 진, 후안, 후주 등 5개 나라가 서로 중앙왕조를 자처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중국 남부에서 10개국, 즉 전촉, 후촉, 형남, 초, 오, 남당, 오월, 민, 남한, 북한 등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를 중국사에서는 화북 지역에 5대국이 있었고 남부에 10개 나라가 있었다 해서 5대 10국 시대라고 부른다. 이 5대 10국으로 표현되는 혼란상은 송나라가 건국되어서 전국을 통일하는 서기 979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후백제왕 견훤은 그 5대 10국 중에서 화북 지역의 5대국하고는 교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상교통상 가장 교역하기가 쉬운 5월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양강유역의 중심에 있던 것은 이제 오나라고 동남쪽에 5월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절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절강성 지역이니까 거기 항주 그 있고 그쪽에서 금방 나오면 이제 해안으로 나오면 영파 뭐 상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5월과 후백제가 교류하기가 좋았죠. 그 당시 해상 교통로상 이제 5대의 이제 화북 지역과의 교류는 이제 북쪽에 이렇게 궁예랄지 이제 왕건이 이렇게 해로를 차단하고 있는 데서 교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해로상 5월 남중국에 지금 5월과 교섭했는데 뭐 10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남중국의 강자는 오나라였기 때문에 5월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는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왕조로부터 제후국임을 인정받아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 통치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견훤왕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삼국사기 열전편 견훤전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견훤왕이 5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입조하니 5월의 왕도 백제의 보빙사를 파견하여 견훤에게 검교대보를 더해주고 다른 직은 전과 같이 하였다. 양국 간의 사신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백제의 건국사실이 5월의 왕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충북대 신호철 교수는 자신이 저서 후 삼국사에서 삼국사기 견훤전의 기사를 근거로 견훤이 5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5월의 왕이 보빙사를 보내면서 검교대보의 직을 더해주고 다른 직은 전과 같이 한다고 한 기사를 보면 그 이전에도 이미 5월과 사신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백제가 5월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때는 언제였을까? 아마도 서기 892년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92년이라면 견훤이 무주, 즉 지금의 광주광역시의 도읍을 정하고 난 직후가 됩니다. 그때 이미 5월국에 사신을 보내서 1차적으로 책봉을 받았는데 완산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이번에는 스스로 백제왕에 등극했음을 알렸고 5월국에서는 한 단계 격을 높여서 벼슬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서기 901년 과인은 백제국을 재건한 백제의 국왕으로서 새로이 연호를 반포하노라. 이제부터 우리 백제의 연호는 정계이니 백성들은 모두 이를 받들도록 하라. 이 대목은 문헌사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고려의 왕건은 독자 연호를 사용했지만 견훤은 연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자주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거나 거기 더해서 왕건은 대왕을 칭했으나 견훤은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견훤이 대왕을 칭했다는 사료는 우리나라와 일본 역사서에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훤이 정말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을까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지리산 실상사에 있는 편운 화상 부도에 나타난 명문을 근거로 바를 정자와 10개자의 정계가 후백제 견훤왕의 연호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상사의 편운 화상 부도에는 정계 10년이라는 제작 연도가 새겨져 있다. 정계라는 연호는 역사책에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역대 왕조에서도 동일한 글자의 연호는 보이지 않는다. 정계는 부활한 백제 연호로 밝혀졌다. 정계 10년이면 91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계 원년은 서기 901년이다. 따라서 견훤왕은 완산에 도읍하고 백제의 부활을 선언한 지 1년 후에 정계라는 연호를 반포한 것이다. 이두학 교수는 정계라는 연호가 바르게 시작하고 바르게 열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나름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백제의 견훤이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가치가 충분하겠죠. 자,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 사이에 벌어지게 될 세력 대결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금성, 즉 나주 지역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졸들은 들으라. 이제 우리는
떳떳한 백제 군사로서 삼한 통일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우리의 1차 원정 대상은 신라의 대야성이다. 자, 출정하라! 견훤이 후백제 왕으로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원정에 나섰던 전투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에 해당하는 대야성이었습니다. 예전에 백제와 신라가 쟁투를 벌였던 때에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전주에서 경주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만큼 후백제로서는 나중에 신라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후백제 왕 견훤이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견훤은 개국 후 처음으로 출정한 대야성 원정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견훤은 말머리를 지금의 나주에 해당하는 금성으로 돌립니다. 금성의 남쪽으로 군대를 옮겨 그 연변의 마을들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금성을 함락시켰다거나 그쪽의 호적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금성 변두리 마을을 약탈한 뒤에 전주로 군사를 철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견훤이 처음에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지금의 광주 광역시에 해당하는 무주였고 거기서 다시 전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기에 광주의 바로 서남쪽 턱 밑에 있는 나주는 일찌감치 견훤의 세력권에 들어있었다고 봐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후백제 왕 견훤이 친히 군사를 몰고 나갔다가 기껏 나주의 변방만 약탈하고 돌아왔다니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무주 지역, 현재 그 전남 지역이 이렇게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지금 군사를 했을 때에 무주 동남 군현이 귀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진강 유역이죠. 그러니까 동남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과 탐진강 유역은 지금 견훤한테 귀부를 안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무주 지역이 영산강 탐진강권과 섬진강권으로 나눠져 있었지요. 근데 이 영산강권 거기는 여기가 이제 나주 지역이죠. 나주는 지금 현재 나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유역 탐진격을 나주계라고 하죠. 한 40여 개 군현.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견훤이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견훤이 순천에서 군사를 움직여서 광주를 거쳐서 전주로 올라와 후백제를 세우는 과정에 세력을 넓혀왔으나 유독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의 호족 세력들은 견훤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독자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견훤이 군사를 움직여서 쳐들어가면 쉽게 함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와 나주가 지금은 육로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같지만 실제 예전에 자연지형으로 봤을 때는 전주와 나주는 거의 그 육로로 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 험난한 노령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쪽 나주와 이 무주 그러니까 광주 그리고 이쪽 지금의 그 순천 쪽 승주 일대인 승평 이쪽과는 또 가운데가 옹성산이랄지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지형으로 해서 자연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무주에 처음 견훤이 세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나주를 직접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상의 지도에서 보면 광주에서 나주가 붙어 있다시피 가까운 거리로 보이지만 험준한 산맥 등으로 경계가 지워 있어서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로서는 쉽게 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까지만 해도 나주의 영산포가 큰 선박이 드나들 정도로 성실을 이루었던 포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후백제 당시 나주의 호족 세력들은 일찌감치 서해 바다를 누비던 해상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주 지역의 호족 세력들이 중국과 연결하려면은 바로 양자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길은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한반도 서해안을 타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지금 장산고수로 해서 산동반도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해안을 타고
지금 양자강 유역 이쪽과 이제 교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건 세력과 이 나주 세력은 이 서해안의 해상 세력으로서 어떤 또 교류라 그럴까 어떤 유대감, 그 어떤 동질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후삼국 통일에 있어서 견훤이 이 나주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것은 큰 약점이죠. 해상 활동을 주로 해왔던 나주의 호족 세력들은 송악, 즉 개성을 거점으로 해서 황해도 앞바다를 드나들며 해상 교역을 해온 왕건 세력과는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새 도읍을 정하고 개국한 백제보다는 후고구려의 왕건 쪽과 더 쉽게 소통하고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기 901년 8월 폐하, 서쪽 변방에 나가 있던 군사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사옵니다. 무슨 일이라 하던가? 송악의 왕건이라는 자가 궁예의 명을 받고 병선을 동원하여 금성의 폭으로 접안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궁예의 수군이 금성에까지 원정을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후백제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나주가 저 위쪽 개성의 도읍을 두고 있는 후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